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늘 또 뭐 지수는 뭐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면 됐죠, 뭐. 특별히 뭐 기대할 게. 전 안 됐습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이따 좀 말씀을 이따 얘기하죠. 그러시죠. 순서대로 하시죠. 네.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어. 제가 계속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자꾸 이거 가계 부채 건들면 안 된다고 이게 부동산 자꾸 건들면 가계 부채 늘어날 거고. 네. 가계 부채가 지금 상황에서 늘어나 버리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그런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뭐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에 둔다고 이제 가계부채를 슬슬 부동산을 건들더니 결국 8월 달에 뭐 또다시 역대 최대 가계대출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8월 말 잔액이 725조 3,600억.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9조 6천억이 늘었습니다. 9조 6천억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5대 은행에서 조사를 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증가폭 기준으로. 네. 이게 가계부채는 원래 좀 늘죠. 원래 좀 늘어요.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기 마련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 지표보다는 부동산 거래하고 직결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만 일어나도 네. 가계부채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잔액이 한 8조 정도 늘었는데 네.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증가액이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103조 4,500억으로 여기도 이제 3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네. 근데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게 오늘 아까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소비가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청년 세대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카드 소비의 거의 최대점으로 좀 내려와 있어요. 네. 이렇게 돈 쓸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계부채, 그러니까 부동산을 건드려 갖고 이제 가계부채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네. 경제 상황에 안 맞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가계부채 늘어난다 그랬더니 그냥 찍어 누르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죠. 다 팔렸는데요. 솔드 아웃. 저 돈 사러 왔는데요. 다 팔렸는데요. 네. 그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시장 원리대로 보면은 금리를 좀 올리는 게 맞는데 네. 이전에 그 은행들 이자 장사한다고 막 엄청 혼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기준금리가 3.5%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7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가계부채는 좀 늘어나게 됐던 거고.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잡겠다고 금리를 좀 올렸더니 뭐 바로 또 왜 금리 올리냐고 혼내고. 그럼 금리를 안 올리고 대출을 안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안 해줘야죠. 문을 닫아야죠. 네. 장사를 안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주택자만 대출해주겠다. 네. 그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일인지 몰라도 시중은행이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은행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이전 손태순 전 회장의 친인척질 대출 그 부정대출 문제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럼 전임 회장과 관련된 이슈인데 현임 회장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금감원에서 막 엄청 혼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는 대출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 그리고서 또 이제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또 자기네 총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헤드가 네. 들어가 있는 카카오뱅크.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뱅킹이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가 없을 때는 그 1금융권에서 못 받게 되면 2금융권으로 몰렸는데 네. 지금은 사실 1금융권에서 못 받으면 인터넷 뱅크로 좀 몰려가는 경향이 요즘엔 있잖아요. 있었죠.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이게 통계가 8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네. 요거는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다집기가 안 네, 되구나.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 통계를 하는 게 아니고 차은우가 경제뉴스 해준다 그랬고 지금 차은우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카카오뱅크가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1주택 세대가 이사를 갈 때 먼저 사놓고 그 가는 것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여기서 이제 그 한도를 1억 원으로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이 기사도 웃겨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1주택 세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기존과 동일하게. 네.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원래 1세대가 있어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주택이 없는데 그걸 왜 대출을 해줍니까? 이거는 별 말이 안 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는데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거는 이거는 뭐 만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DSR 기준으로 해서 한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 상환 할 수 있는 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늘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주택으로 해준다는 건데 이걸 갭 투자를 막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갭 투자라는 게 원래 전세자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데 주체가 다르죠. 네. 대출을 받는 주체가 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빌리는 건데 갭 투자는 집주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전세 대출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뉴스를 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나 본인 주변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꼭 투자 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이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을 넓힐 수도 있고. 근데 아무 그냥 문제 없이 생각하다가 그냥 은행 갔을 때 대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요가 없습니다. 외요가. 네. 예.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제가 조건이 왜 안 돼요? 뭐 LTV도 안 맞고 DSR도 안 맞는데 왜 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데요? 뭐 다 팔렸는데요? 진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금융거래 관련해서 뭐 집을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금융시장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장 그 이사 가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이거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 좀 놀라실걸요? 진짜 그러니까 놀랄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저 대출 받으러 대출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근데 진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LTV 몇 % 이하고 네. DSR 몇 %니까 저 조건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갔을 때 뭐 진짜 뭐 계약 다 해놓잖아요. 네. 뭐 언제까지 우리 합시다 뭐 그런 거 했는데 계약금은 이미 내놓은 상태니까. 그죠. 그리고 네. 가계약금이라고 이제 빨리 잡는다고 그렇죠. 미리 넣는 가계약금 이미 분들도 내놨고.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가계부채 문제, 뭐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뭐 나중에 뭐 상황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를 하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은행에다 꼭 물어보셔야 된다. 지금 다른 데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데 가도. 지금 근데 분위기가 일단 우리 은행이 우리 이제 더 이상 1주택자에게는 대출 안 해줍니다라는 분위기가 생겼고 예. 지금 다른 그 은행들도 하나씩 좀 조여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대출 안 되는데요? 저 조건 되는데 대출 안 돼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간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유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시적 2주택 그 기준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들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헤드라인 보시죠.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전보다 많이 팔린 K뷰티. 사실 오늘 아침에 그 권순우 팀장이 그 수출 실적 얘기해 줬는데 예. 이게 그 15대 수출 품목이 아닌 화장품은 또 얘기를 안 해주셔 갖고 그 자료에 제가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화장품을 따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K뷰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왔잖아요. 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죠. 지금 보면은 1월에 뭐 거의 8억 달러, 그 다음에 2월에 7억 달러, 그 다음에 3월에도 한 7억 7천만 달러, 8억 달러, 거의 뭐 9억 달러까지 가기도 하죠. 이거 평균 내보면은 한 8억 1천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8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조 8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월 정도를 하면은 13조 원 정도 벌게 되죠. 만약에 수출이 13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13조 원 정도가 되면 올 한 해
1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일부러 제목에 가전보다 많이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 15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금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가전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보면은 2차 전지보다 많이 판 거고요. 섬유보다 많이 판 겁니다. 지금 섬유도 8억 달러가 안 되고 근데- 2차 전지도 7억 달러. 근데 15대에 안 들어가니까 안 나오는군요. 네, 15대 안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건데 가전도 6억 달러. 가전, 2차 전지, 섬유보다 많이 팔리는 게 지금 K뷰티다. 상당히 좀 놀라운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약간 그 어떤 시장 성장세의 주춤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섬유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딱히 안 팔릴 이유가 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안 팔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실제로 가전과 섬유가 좀 안 팔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금리 여파 때문에 요즘에 그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예. TV는 야 지금 안 그래도 월급도 좀 이렇게 요즘에 돈도 급하지 없는데 않죠. 예. 예, 나중에 사자. 뭐 올림픽도 끝났고 냉장고도 좀 나중에 사자. 예. 뭐 차도 좀 나중에 사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어컨만 사면 됩니다. 에어컨. 에어컨은 더워서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가전은 실제로 지난 8월에 한 4.9% 정도 줄어들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딘지를 보니까 미국이 16.3% 줄어들었고요. 유럽연합이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 여파로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데 이런 데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실 좀 저렴한 비용으로도 소비를 할 수 있는 품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보니까 화장품은 상당히 잘 팔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화장품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여름에 잘 팔린 게 겨울까지 잘 팔리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제 여름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그 경험을 해본 화장품을 겨울까지 산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올리브영만 가더라도 이거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골라서 나한테 잘 맞으면 그게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프라임데이 때 소비가 이루어졌던 게 그래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또 하나의 화장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역수지 흑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품목이 훨씬 많아서 화장품 수출이 많으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화장품이 잘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늘리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지금 저희가 뭐 15대 주요 수출 품목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의 화장품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는 기획부터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일목요연하게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화장품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투자들하고 그러니까 시연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다가 우리나라에 성장 산업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디램. 네. 디램은 돈 많이 벌죠. 네. 돈 많이 버는데 이게 성장 산업인가? 뭐 HBM이라든지 뭐 CXL이라는 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근데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미 잡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여기서 뭐 밀어내봐야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게 디램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큰 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가? 라는 네. 고민이 좀 되는 게 있고 AI 반도체 쪽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저는 뭐 조선 방산? 조선 방산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자동차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글로벌 한 2? 되겠죠. 예, 원투 네. 뭐 토요타하고 이제 토요타, 둘이 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후에 테슬라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모르는 네. 문제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화장품은 지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자리 잡고 이제 네. 공고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유행으로 그칠 것인가 아, 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K뷰티가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배터리는 어떤가요?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팔리는 그렇죠. 산업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배터리 자체보다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하고 ESS의 성장세를 봐야 될 건데 네. 이게 사실 캐즘만 잘 넘어가면 당연히 성장성이 있죠. 네. 그거는 뭐 지금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 좀 넘어가면은 저는 배터리 쪽도 주요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뷰티가 좀 자리를 지금 잡아주기를 예, 하고 있고요. 가장 두려운 게 원타임 원더인 것 같습니다. 한번 유행하고 끝나는. 근데 가전은 뭐, 이렇게 뭐 제품들, 상품들은 중국제가 잘 팔릴지 몰라도 네. 화장품을 중국제를 쓴다? 중국- 유럽과 미국에서? 그렇죠. 아니, 중국제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유럽 제품, 예를 들어 프랑스 제품이 예. 다시 뜬다. 뭐 미국의 에스티 로더의 그 수많은 명품 화장품들이 다시 인기를 끈다. 이제 와서 다시 샹송을 듣는다. 오, 샹젤리제 뭐 이런 프랑스 문화를 다시 사실 저는, 응. 그러니까 저희는 컨트리로드 분명, 아니,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경각심은 분명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그 소비가 하기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ELF 같은 그런 저가 화장품이 품질이 좋아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다시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가 있을 때 되면은 또 비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 화장품은 저가 화장품이다라고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미엄 화장품이 조금 더 이제 나와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브랜딩이 잘 될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예쁜 모양새가 뭐요? 네. 저가로 시작해서 이게 저기 있잖아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G90 네. 갖고 나오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뭐 그 브랜드의 저가 네. 제품 쓰다가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점점 위로 올라갔을 그렇죠. 때 최고가 모델에도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좀 공고하게 좀 올라가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네. 그 프로레슬링 WWE도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 보다가 평생 간다 그러고 프로야구도 어렸을 때 하나팬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네, 다음 뉴스는 그 대한상의 관련한 뉴스입니다. 그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그 조속하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 뭐가 있니라고 했을 때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이게 그 보통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고들 많이 생각하시고 이해상충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 법안 관련해서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나 기관들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이거를 무려 59.6%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법 희망 과제의 제한, 그러니까 네. 법안 나온 거 중에 뭐가 제일 빨리 갔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금투세 폐지가 제일 먼저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어떤 희망 과제가 있냐? 과제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떤 걸 올렸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39.9%, 네. 배당 소득세 저율 분리 과세 도입 32.8%.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든 기관이든 뭐 금융회사든 다 제일 바라는 네.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을 우리가 이제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걸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가 좀 있어야 그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네. 거래량이 늘어나야 그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회사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가면서 배당 받고 뭐 이걸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빌딩 사서 그 뭐야 저거 임대료 월세. 받는 거 네. 받고 월세 네. 받고 나중에 건물 팔아서 벌고 뭐 그러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의 일정 지분 아니면 좋은 기업의 일정 지분을 받아가지고 사가서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 저것도 배당도 좀 받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보유 주식이라든지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이 돼서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네. 그분들은 굉장히 그 하방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네. 주식에 그 사람들은 잘 안 파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주가 빠지면 더 삽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특이해서 좀 뉴스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거는 뭐 약간 제가 자본시장을 좀 좋아하고 약간 좀 편향적인 건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 좋아하는 거에 편향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을 많이 사요. 네. 그럼 뭐 건설업도 좋고 내수 좋고 하겠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미래 성장 지향적인 그런 투자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뭐 우리도 지금 다 그 소득세 내고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주식 산 건데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을 가장 어떤 관리를 수월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의 관리를 수월하게 하는 방식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예. 거라고요? 어차피 내수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돈은 네. 총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물꼬가 투자를 했을 때 자본시장 투자하는 게 좀 더 낫다 싶으면 자본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본시장은 맨날 박스피야. 부동산 시장은 막 계속 올라. 그럼 글로 가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은 되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주가 올라서 나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영원히 갈 수는 없죠. 네. 이게 또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이제 폭락으로 인한 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부작용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본시장에다가 이 정도면 뭐 특혜 아닌가? 특혜라는 거는 그 투자자의 인센티브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거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낫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특혜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줘도 된다. 뭐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하면 뭐 대주주는 돈 벌지 않냐 막 그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럼 대주주 돈 버는 걸 막기 위해서 서민들도 거기다 막 세금을 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금융회사들도 가장 높은 순위로 나왔던 게 있더라. 이거 좀 흥미로웠고요. 물론 뒤에는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뭐 상속세 폐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그렇죠, 좀 그렇죠. 있긴 있었는데 만약에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좀 감면을 해준다. 그럼 물론 당연히 대주주가 가장 많이 받긴 하겠죠. 절대 금액이 많으니까 주주 수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자체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분리과세 하게 되면 어차피 세율이 있으니까 네.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건데 만여주님이 부동산을 싫어하시는군요. 부동산을 좀 비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부동산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청년들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개인 의견은 방송에서 떠들지 말길 권기자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융회사에서 내놓은 얘기들도 그 금융투자세와 그 배당에 대한 거 그리고 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금융회사들의 그 희망 법안에도 가장 높은 순위더라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과 의견이 같았더라.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TMF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을 파고든 이커머스가 있었으니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였습니다. 자,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이용자 수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다른 업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1위인 쿠팡은 같은 기간 동안 0.5% 증가했고, 그리고 11번가는 1.8%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G마켓도 3.4% 증가했고, 뭐 옥션과 CJ 온스타일 이런 곳들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쿠팡의 경우에는 워낙 3,183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900만 명의 이용자 수를 돌파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사실 그 밑에 있었던 이용자 수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컨대 11번가의 경우에는 700만 명대였으니까 그러면 알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었어야 되고, G마켓도 500만 명대니까 G마켓도 사실 이용자 수가 티몬과 위메프가 없어졌을 때 더 많이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그다음에 폭염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이커머스 거래가 5.4% 늘어났는데 이게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이 이커머스 이용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 집계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이번 7월에 보인 겁니다. 5.4%밖에 증가를 하지 돈이 못했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 팀원 위메프 때문도 있고 덥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품군별로 어떤 것들이 안 팔렸는지를 한번 보면 뭐 대체로 음식료, 음식 서비스, 생활용품, 뭐 통신기기, 자동차 용품 이런 거 다 늘었습니다. 근데 줄어든 게 이 쿠폰 서비스, 상품권. 아, 예. 네, 상품권. 요게 줄어든 거 보니 분명 이거는 팀F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팀F 사태로 인해서 그 상품권 거래가 굉장히 줄었고 이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주춤해졌던 시기를 보낸 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 시기에 다른 이커머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했는데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했는데 그 시장을 알리익스프레스가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테무는 어쨌냐? 테무는 사실 오히려 8.4%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테무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핑도더가 실적 박살났잖아. 30% 급락했잖아요. 예. 사실 그때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록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회사에서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안 하겠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30%나 하락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핀도더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51조 원이 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도 한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현금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뭔가 모르지. 에? 그 자기 돈인지 구매 대금인지. 그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뭔가 그 지금 현금성 자산을 51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위험한 상태인가? 지금 이거를 쓰지 못할 만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라고 해서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적신호로 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보도인데 즉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실한 재무 상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야 G마켓 어때? 11번가 어때? 뭐 재무 상태를 다 분석하면서 사지는 않지만 예. 아무튼 지금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그 시장상에서도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테무를 써봤습니다. 제가 언제? 직접 쓴 건 아닌데 네. 저희 딸이 그 포토카드 꾸미기를 한다는데 포토카드 꾸미는 비닐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중국 다 어차피 중국산이라 그런가. 네. 아,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주문하면 뭐 일주일 넘게 걸리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포토카드 꾸미기를 뭐 그렇게까지 저희 건 없어서. 근데 사실 이게 중국 커머스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 법으로 막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신뢰감 있는 유통 채널을 가져가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와 테무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시선은 뭐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우리가 뭐 그걸 뭐 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 커머스 회사들의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신뢰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더 높여서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저기 인텔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인텔 뉴스가 좀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쪽을 접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접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파운드리 접는 건 아닐 거라 그러고 근데 제가 봐도 인텔이 파운드리 접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미국 정부에서 준 돈이 얼만데 네. 그거 파운드리 하라고 돈 줬는데 그렇죠. 그걸 파운드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정리 대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알테라라는 사업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22조 원 주고 산 건데 네. 알테라는 뭐 하는 데냐면 이거는 제가 왜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인공지능 그 세상이 오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알테라가 이제 FPGA라는 걸 만드는 건데 FPGA가 뭐냐면 이 반도체가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범용 칩이 있고 네. 아예 전용 칩이 있는데 범용 칩과 전용 칩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좀 만져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칩이에요. 네. 이래갖고 이게 이 AI 반도체가 완전 범용으로 가냐 아니면 전용으로 가냐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을 때 한 중간쯤 되는 하이브리드 정도 되는 이 FPGA가 좀 뜨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가 확실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확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뭐 범용 칩이냐 전용 칩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엔비디아예요. 네. 그냥 엔비디아로 가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네.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범용칩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범용 칩이 범용칩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공지능용 칩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어차피 뭐 그래픽 카드로 쓸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2조 원 주고 샀던 알테라를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네. 것 같고 독일 팹 건설을 취소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다가 이것도 유럽에서도 뭐 TSMC나 삼성전자를 바랬겠지만 인텔이 거기서 좀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파운드리 쪽 얘기는 로이터에서 조금 아니라는 듯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알테라랑 독일 팹 얘기 나오는 거는 야 이거 인공지능 경쟁에서 너도 나도 그때 파운드리 한다고 막 전 세계에서 나도 할래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사이클 싹 지나가고 나니까 인텔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FPGA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대만 네. 정도를 제외하고 일본 라피더스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인텔의 구조적 계획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파운드리를 그럼 포기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보도도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거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되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지금은 이달 중순쯤에 이사회에다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매각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와 이걸 판다고. 뭐요? 알테라요? 아니야 파운드리. 파운드리? 매각 대상은 오르지 않은 걸로 좀 외신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이 좀 탄력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오늘 그 한미약품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종윤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부결이 돼서 기존의 박재현 대표가 계속해서 한미약품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한미사이언스가 있고 한미약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사업회사가 있는데 사실 그 한미약품의 내부 인트라 네트워크를 한미사이언스 지주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박재현 대표는 한미약품의 이 대표인데 그 지난주에 박재현 대표가 인트라넷에 딱 접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었냐면 이제 한미사이언스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좀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예. 한미약품에서는 우리는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이거를 그럼 너 인터넷 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한미약품을 이끌어가는 시나리오가 되긴 됐으니 경영권 분쟁은 있다고 할더라도 결국 독립 경영 체제가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이 얘기를 굳이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비만약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다 쳐보자. 예. 그러면 그 비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한미약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고 또 게다가 요즘에 뭐 금리 인하한다 하고 그리고 뭐 바이오텍 기업들 기술 수출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 들어오는 시기에 다 함께 노를 져도 부족한 마당에 여기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근데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한미약품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정말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원래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가 있고 네. 주주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임명한 CEO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그전에야 뭐 지배주주 이제 창업주가 그렇게 꾸려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어차피 상속을 그냥 그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사회와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네. 할 수 없는 걸까요? 한미를 보면서 네. 야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그 자기들끼리 지금 그냥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피로도가 엄청 높아요.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 지겹다 이제. 임성기 회장님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들이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이른바 오너란 표현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네. 오너가 지배하지 않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있는 데가 KT, 포스코, 네. 그리고 금융지주 회사들. 네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회사들이 아 진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한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이거는 또 정부에서 뭐 이게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에는 권력이 주인이 되고 그렇죠. 주인이 있는 회사에서는 주인이 주인이 되고 주인끼리 싸우고. 그러면 정작 그 주주들은 뭐냐는 거지. 근데 좀 정말 그런 데가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네 어떻게? 없어요? 없잖아요. 없나?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에는 다 그렇잖아. 예,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 테슬라도 뭐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데 그래도 뭐 지분율 더 갖고 싶다고 막 거기서 네. 나 스톡 옵션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사회 가서. 결국은 주주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뉴스 전하기가 싫어 한미약품 뉴스는. 뭐 걔네가 뭐 인터넷 막 접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진짜. 죄송합니다 짜증내 가지고. 단신은 예. 좀 할까요 말까요? 아니요 시간 더 끌어야 되나요? 계속 하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단신을 조금 더 보여주시죠 단신을. 네, 그러면은 다음 뉴스를 LS 증권. 잠깐만요. 메리츠? 메리츠는 이제 그걸 시도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예,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하겠다는 방침은 메리츠는 밝혔습니다. 유한양행 안 그래요 요새. 얼마 전에 말 좀 나왔었죠. 네. 자, 그럼 LS 증권에서 전망이 나왔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윤지호 대표님 계시는 네. LS 증권이 안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 같은데 한국은 장기 박스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버블은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했다는데요.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금리가 내리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 상업은행의 예대율이 70%고 대출 연체율은 1% 초과에 불과하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성장에 대한 베팅 때문에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진다고요? 예. 금리를 내리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데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버블론에 대해서도 이제 AI 주도의 공급 성장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른 이 과거 버블 때와 달리 지금의 AI 투자를 주도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 거기 돈 내는 거에서 빵꾸 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빅테크에서도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국 시장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은 좀 박스피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는 이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동안 순이익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자본 총계가 늘어났는데 이익이 늘지 않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 그것이 종료될 때쯤 추세적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는데 추세적 우상향이 날 때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해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2026년에서 2027년 7년 돼야 상승장일 것이다. 야, 금리 인하가 거의 종료되려면 꽤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 0.5씩 몇 번 떨어뜨려야 돼? 0.25씩 해도 1년 4번, 8번. 와, 한 12번 떨어뜨려도 3%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장하는 업종이 어디인가. 그거와 그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오히려 좀 탄탄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봐라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거 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저희 NYSE 미국 증권거래소 안에다가 네. 부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스튜디오가 하나 생겼죠. 예. 네. 진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네. 그런 글로벌 머니톡을 좀 저희가 9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보통 미국에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라 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PD님이 꼭 클로징 멘트 해달라고 네.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자, 글로벌 머니 토크는 여러분들 그 영어로 검색하셔야 나옵니다. 글로벌 머니톡 영어로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